평창동 서재의 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다. 밤 9시 15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평창동 119번지 대형 석조 저택의 서재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남자는 책상 앞에 엎드린 채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적힌 편지와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고급 양주잔에는 위스키가 3분의 1쯤 남아 있었다. 죽은 남자의 이름은 전인표였다. 나이 63이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호령하던 전직 대법관이자 현재는 법무법인 정의의 고문 변호사였다. 평창동 일대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살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냉혹한 성격으로 적을 수없이 만들었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인표가 죽으면 잔치를 벌이겠다는 농담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그런데 전인표가 진짜로 죽었다. 그것도 남의 집 서재에서였다. 전인표가 죽은 곳은 그의 저택이 아니었다. 바로 이웃에 사는 시민단체 대표 윤성민의 저택 서재였다. 윤성민은 올해 45살로 시민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아내 지수연은 28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17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윤성민의 집에는 그 외에도 조카 한세준과 가정부 박순덕이 함께 살고 있었다. 전인표는 그날 저녁 윤성민의 서재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용건은 윤성민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회계 문제였다. 전인표는 시민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주요 후원자였고 최근 회계장부에 불일치가 발견되자 직접 따져보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윤성민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문제는 전인표가 죽은 시간에 윤성민이 집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윤성민은 오후 8시쯤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평창동 뒷산 아래에 사는 독거노인 이 씨라고 했다.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윤성민은 시민운동가답게 즉시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 씨의 집에 도착하니 이 씨는 아무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씨는 건강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윤성민은 어리둥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서재에서 전인표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경찰 수사과장 강태룡 경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다. 강태룡은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로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사내였다. 미스코리아 진 출신 최애나가 그의 부인이었다. 현장을 살핀 강태룡은 즉시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총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서재의 문은 열려 있었고 창문도 반쯤 열린 상태였다. 범인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여럿이었다. 강태룡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나복실이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동네 골목 어귀에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다.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의 외벽에게는 세월의 빛바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위에는 손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제니스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화려한 도심 빌딩에 번쩍이는 사무실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이었다. 바로 옆에는 정봉수가 운영하는 봉수자동차 정비공업사가 붙어 있어서 기름 냄새와 공구 소리가 은은하게 배경처럼 깔렸다. 사무실 안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한쪽 벽에는 구은철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 시절의 상장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나무 책상 2개가 마주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님을 맞을 찻잔과 보리차 주전자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 창가에는 햇볕을 받은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사무실에 생기를 더했다. 첨단 장비 대신 손때 묻은 수첩과 펜, 그리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적어둔 서류철이 사무실의 진짜 무기였다. 이곳은 사건을 차갑게 분석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나복실은 부산에서 상경하여 서울의 제니스 탐정사무소를 차린 한국 최초의 여성 사립 탐정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농사와 한우 축산으로 모아 남긴 유산을 미천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구은철은 나복실의 비서이자 조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근무한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태룡 경감이 스카우트하여 나복실 사무소에 합류했다. 큰 뿔테 안경을 쓴 다소 마른 체구였다. 강태룡의 전화를 받은 것은 밤 11시였다. 나복실은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강태룡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 나복실은 보리차 주전자를 내려놓고 즉시 구은철을 깨웠다. 두 사람은 새벽이 되기 전에 평창동 현장에 도착했다. 서재는 윤성민의 저택 1층 동편에 있었다. 넓은 방에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가죽 소파와 대형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다. 전인표는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채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있었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이 있었고 반대쪽으로 총알이 관통하여 벽에 타는이 남아 있었다. 나복실은 책상 위의 편지를 살펴보았다. 전인표의 특유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윤성민 대표에게 회계 장부를 검토한 결과 2,300만 원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10월이라는 대목에서 글이 멈추어져 있었다. 전인표가 편지를 쓰다가 총에 맞은 것으로 보였다. 구은철이 태블릿에 현장 사진을 촬영하며 말했다. 소장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편지에 적힌 시간을 보세요. 편지 상단에 전인표가 적어둔 시간은 오후 6시 15분이었다. 그런데 법의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였다.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다. 나복실의 눈이 좁아졌다. 전인표가 6시 15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면 그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윤성민의 서재에 와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편지에 적힌 시간 자체가 거짓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복실이 윤성민의 서재를 다시 살피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준수한 외모의 화가였다. 이름은 이강우였다. 이강우는 평창동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으며 윤성민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인물이었다. 이강우는 들어오자마자 강태룡 경감에게 말했다. 저를 체포하십시오. 전인표를 죽인 것은 저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강태룡이 물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이강우가 대답했다. 어젯밤 8시 반쯤 윤성민 씨 집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전인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가져간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쐈습니다. 강태룡이 눈을 가늘게 떴다. 총기는 어디 있소? 이강우가 대답했다. 쏜 뒤에 서재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정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경찰이 정원을 수색했으나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태룡은 이강우의 자백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강우를 일단 구금했다. 2시간 뒤였다. 이번에는 전인표의 젊은 아내 지수연이 경찰서에 나타났다. 지수연은 28세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지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편을 죽인 것은 저예요. 이강우 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를 잡아주세요. 강태룡이 물었다. 어떻게 죽였소? 지수연이 대답했다. 어젯밤 8시쯤 윤성민 씨 댁 서재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핸드백에 넣어간 권총으로 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살인에 대해 각각 자백한 것이었다. 이강우는 8시 반에 쐈다고 했고 지수연은 8시에 쐈다고 했다. 둘의 진술은 시간부터 어긋났다. 강태룡은 나복실에게 전화했다. 이거 뭐야? 두 명이 자백했어. 나복실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둘 다 거짓말이야. 강태룡이 물었다. 왜? 나복실이 대답했다. 이강우는 총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지만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어. 지수연은 핸드백에 총을 넣어갔다고 했어. 그런데 지수연이 어젯밤 윤성민 씨 집으로 걸어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어. 바로 맞은편 2층에 사는 노인 김말순 할머니야. 김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지수연이 핸드백 없이 걸어오는 걸 봤다고 했어.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어디에도 총을 숨길 곳이 없었어.
강태룡이 침묵했다. 나복실이 이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고 있어. 이강우가 먼저 자백한 건 지수연을 보호하려는 거야. 지수연이 뒤이어 자백한 건 이강우를 보호하려는 거야. 둘은 연인 사이야. 강태룡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나복실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 윤성민 씨 집에서 이강우를 봤어. 이강우는 서재가 아니라 지수연이 사는 전인표 저택 쪽을 먼저 바라봤어. 살인범이 자백하러 온 사람이 피해자의 집을 먼저 바라볼 이유가 없어.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본 거야. 나복실은 곧바로 평창동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윤성민의 아내가 아닌 전인표의 아내 지수연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지수연과 이강우는 불륜 관계였다. 전인표는 냉혹하고 지배적인 남편이었고 지수연은 화가 이강우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살인의 동기가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구은철이 전인표의 재산 관계를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인표의 총 재산은 300억 원에 달했고 유 원장에 따르면 전인표 사망 시 재산의 70%가 아내 지수연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나머지 30%는 전인표의 전처 소생딸 전서영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210억 원의 동기야.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사건에는 다른 용의자들도 있었다. 첫 번째는 전인표에게 밀렵 혐의로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전직 사냥꾼 조달수였다. 조달수는 전인표가 대법관이던 시절에 불법 포획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원한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 조달수가 평창동 인근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최근 평창동에 이사온 미스터리한 여인 강미선이었다. 강미선은 말이 적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강태룡이 신원을 조회하니 강미선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였고 과거 전인표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고고학자 최성호 박사였다. 최성호는 전인표 소유의 평창동 뒷산 땅에서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인표가 땅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어 갈등이 있었다. 최성호의 조수인 20대 여성 한유진도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네 번째 용의자는 윤성민 자신이었다. 윤성민은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전화 자체가 가짜였다. 누군가 윤성민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다. 윤성민이 스스로 전화를 조작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더구나 전인표가 쓰던 편지의 내용은 윤성민의 시민단체 회계 비리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전인표가 이것을 공개하면 윤성민의 명성은 무너질 터였다. 다섯 번째 용의자는 윤성민의 부목사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부대표 서정환이었다. 서정환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결근했고 안색이 어두웠다. 윤성민의 시민단체 회계를 실제로 담당한 사람이 서정환이었다. 전인표가 회계 비리를 추궁하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었다. 나복실은 이 모든 용의자를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다. 먼저 김봉규 부장판사를 찾아갔다. 김봉규는 나복실의 오랜 친구였고 나복실의 오빠인 검찰청 고위 간부 나상규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김봉규는 나복실을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다. 김봉규는 전인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전인표는 법조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 판사 시절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후배 판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지. 은퇴 후에도 법무법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나복실이 물었다. 전인표의 첫 번째 아내에 대해 알아. 김봉규가 잠시 생각했다. 전인표의 전처는 강미선이야. 15년 전에 이혼했지. 딸 전서영의 양육권을 빼앗긴 후에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 나복실은 눈을 크게 떴다. 최근 평창동에 이사온 미스터리한 여인 강미선이 전인표의 전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서영은 전인표의 첫째 딸로
현재 25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강은실 변호사에게도 전화했다. 강은실은 대형 로펌의 대표이자 전직 판사 출신이었다. 나복실의 절친이었고 구은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강은실은 전인표의 법무법인 정의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전인표가 최근에 유언장을 변경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내 지수연에게 가는 몫을 줄이고 딸 전서영에게 더 많이 주려 했다는 거야. 그런데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죽었어. 이 정보는 핵심적이었다. 유언장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지수연이 받을 재산이 크게 줄어들 터였다. 전인표가 죽어야 할 이유가 지수연에게 생긴 것이었다. 나복실은 구은철과 함께 다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윤성민 저택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재 창문 밖의 정원에서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나복실은 서재 출입문 옆에 복도를 걸으며 시선을 돌렸다. 복도에는 높이 1m쯤 되는 대형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야자수 종류의 관엽식물이 심어져 있었다. 나복실은 직감적으로 화분 속에 손을 넣었다. 흙 속에서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다. 구은철이 장갑을 끼고 꺼냈다. 389mm 자동 권총이었다. 총구에서는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기 숨겨져 있었어. 나복실이 말했다.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물었다. 범인이 총을 여기 숨겼다는 건가요? 나복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사전에 숨겨둔 거야. 살인하기 전에 미리 총을 이 화분에 넣어두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쓴 거야. 구은철이 물었다. 사전에 총을 여기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성민 씨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겠네요.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성민 가족과 이강우야. 이강우는 윤성민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 작업실이 가까웠으니까. 한편 나복실은 이강우와 지수연의 관계를 좀 더 파고들기로 했다. 이강우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작업실 안에는 미완성 유화가 여러 점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나복실의 시선을 끌었다. 젊은 여성의 초상화였다. 지수연이었다. 그림 속 지수연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강우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았지만 접견은 가능했다. 나복실이 이강우를 만났다. 이강우는 여전히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나복실이 물었다. 이강우 씨, 당신은 뛰어난 아마추어 배우라고 들었어요. 이강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나복실이 이어 말했다. 연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강우가 입을 다물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총기가 서재 창밖이 아니라 복도 화분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당신은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이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복실은 다음으로 최성호 박사와 조수 한유진을 만났다. 최성호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나복실을 맞이했다. 전인표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날 밤 발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증인이고요. 나복실은 한유진을 따로 만났다. 한유진은 24세의 활발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구은철이 한유진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한유진은 고고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이력이 조작되어 있었다. 구은철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한유진은 실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장서연이고 전과가 있어요. 사기와 절도요. 그리고 최성호 박사도 실제 대학 소속이 아닙니다. 가짜 고고학자예요. 나복실이 말했다. 가짜 고고학자가 전인표의 땅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다. 뭘 노린 거지? 구은철이 대답했다. 전인표의 저택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와 미술품을 복제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진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발굴은 위장이었어요. 이 정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최성호와 한유진은 절도범이었지만 살인범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나복실은 서정환을 만나러 갔다. 윤성민의 시민단체 부대표 서정환은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안색이 어두웠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복실이 물었다. 서 대표님 전인표 씨가
회계 문제를 추궁하려 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서정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관리한 건 저였으니까요. 나복실이 다시 물었다. 2,300만 원의 불일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서정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제가 사용한 겁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갚으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전인표 씨가 그것을 알고 있었나요? 서정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인표 씨가 저에게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고소장을 내겠다고 협박했어요. 나복실은 서정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정환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복실은 서정환이 살인범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복실은 제니스 탐정사무소에서 보리차를 마시며 사건의 모든 단서를 재정리하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잠시 들러 멋쩍게 안부를 묻고 갔다. 나복실은 수첩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읽어갔다. 첫째, 전인표의 편지에 적힌 시간은 6시 15분이었으나 사망 추정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였다. 둘째, 이강우와 지수연이 각각 자백했으나 둘의 진술은 시간이 다르고 총기 처리 방법도 달랐다. 셋째, 총기는 복도 화분 안에서 발견되었다. 넷째, 윤성민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가짜 전화가 있었다. 다섯째, 김말순 할머니는 지수연이 핸드백 없이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여섯째, 전인표의 유언장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전인표가 죽었다. 일곱째, 가짜 고고학자 최성호와 조수 한유진이 도자기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다. 여덟째, 서정환이 시민단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전인표에게 고소장 협박을 받고 있었다. 아홉째, 전인표의 전처 강미선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평창동에 나타났다. 나복실은 수첩을 덮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연결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믹스커피를 한 잔 더 탔다. 구은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어요. 편지에 적힌 시간 말이에요. 6시 15분이요. 그런데 편지의 필체를 다시 분석해 봤더니 시간이 적힌 부분의 필체가 본문의 필체와 미세하게 달라요. 나복실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구은철이 태블릿에 확대 사진을 띄웠다. 본문은 확실히 전인표의 필체예요. 그런데 상단의 날짜와 시간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매우 정교하게 모방했지만 새의 꺾임 각도가 다릅니다.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졌다. 편지의 시간은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었다. 실제 전인표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8시 직전이었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윤성민과의 약속대로 온 것이었고 사망 시간과도 일치했다. 시간을 위조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범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나복실은 이강우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강태룡에게 부탁하여 이강우의 당일 동선을 확인했다. 이강우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평창동 맞은편의 카페에 있었다는 증인이 있었다. 그리고 7시 30분에 인근 주민에게 목격되었다. 이강우가 카페 주인에게 김말순 할머니 정원에 쓸돌을 하나 주워왔다며 큰 돌멩이를 보여주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나복실은 그 돌멩이에 주목했다. 김말순 할머니의 정원에 돌이 필요할 리가 없었다. 김말순 할머니의 정원은 화분 몇 개가 전부였다. 이강우가 돌멩이를 주워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 나복실은 현장 인근 뒷산 산책로를 걸었다. 구은철이 동행했다. 산책로에서 약 200m 떨어진 바위 근처에서 나복실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낚싯줄 조각과 망치 자국이 바위에 남아 있었다. 구은철이 흔적을 분석했다. 이건 충격 장치예요. 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금속판에 부딪히게 하면 총성과 비슷한 소리가 나요. 낚싯줄로 시간차를 두고 돌이 떨어지게 장치한 거예요. 나복실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이강우가 가짜 총소리를 만든 거야. 실제 총성과 가짜 총성 두 개를 만들어서 목격자들이 총소리를 들은 시간을 혼동하게 만든 거야.
사건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나복실은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야 했다. 지수연은 핸드백 없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왔다. 총을 가져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지수연은 어떻게 촌에 넣었는가?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복도의 화분이었다. 이강우가 사전에 화분에 총을 숨겨두었고 지수연이 서재로 들어가기 직전에 화분에서 총을 꺼낸 것이었다. 나복실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다시 평창동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김말순 할머니를 만났다. 김말순 할머니는 80대의 노인으로 평창동에서 30년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할머니는 2층 창가에 앉아 동네를 내려다보는 것이 일과였다. 나복실이 물었다. 할머니 그날 밤에 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말순 할머니가 대답했다. 저녁 때 지수연 씨가 길을 걸어오는 걸 봤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핸드백은 없었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강우 씨가 윤성민 씨 집 정원에서 나오는 걸 봤어. 표정이 밝더라고. 웃고 있었어. 그 옆에 지수연 씨도 있었어. 둘이 같이 나왔는데 너무 밝은 표정이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나복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밝은 표정을 지을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강우와 지수연은 웃고 있었다. 그것은 연기였다. 김말순 할머니가 2층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은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복실은 사건의 전모를 꿰뚫었다. 다음 날 오전이었다. 나복실은 강태룡 경감에게 관계자 전원을 윤성민의 저택 응접실에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강태룡은 즉시 움직였다. 오후 2시에 응접실에는 윤성민과 그의 조카 한세준과 가정부 박순덕, 그리고 구금에서 풀려난 이강우와 지수연, 그리고 강미선과 전서영, 그리고 서정환이 모여 있었다. 최성호와 한유진은 별도로 절도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김봉규 부장판사와 강은실 변호사도 나복실의 요청으로 참석했다. 나복실이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분들의 의혹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복실은 강미선을 바라보았다. 강미선 씨, 당신은 전인표 씨의 전처입니다. 15년 전에 이혼했고 딸 전서영의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최근 평창동에 온 이유는 딸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남은 시간을 딸 곁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전인표를 죽일 동기가 있어 보이지만 당신은 범인이 아닙니다. 강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옆에 앉은 전서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나복실이 이어 말했다. 전서영 씨가 최근 집에 있던 전처 강미선 씨의 초상화를 칼로 찢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서영이 놀란 눈으로 나복실을 보았다. 나복실이 말했다. 경찰이 초상화를 보고 강미선 씨를 용의자로 의심할까봐 그런 것이었죠. 어머니를 보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전서영이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복실은 서정환을 바라보았다. 서정환 씨, 당신은 시민단체 공금 2,300만 원을 유용했고 전인표 씨에게 고소장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살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당신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과 CCTV가 이를 입증합니다. 서정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나복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복실은 이강우와 지수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강우 씨와 지수연 씨, 두 분이 전인표 씨를 죽였습니다. 지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강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나복실이 말을 이어갔다. 이강우 씨는 지수연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수연 씨는 전인표라는 냉혹한 남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인표가 죽으면 유언장에 따라
300억 원의 70%인 210억 원이 지수연 씨에게 돌아옵니다. 단 유언장이 변경되기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나복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이강우 씨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윤성민 씨 집 복도의 화분에 권총을 미리 숨겨두었습니다. 윤성민 씨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전인표가 윤성민 씨와 만나는 약속이 잡힌 날을 범행일로 정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강우 씨는 뒷산에서 돌을 이용한 시간차 충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낚싯줄에 연결된 돌이 일정 시간 뒤에 떨어져 금속판에 부딪히며 총성과 비슷한 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목격자들의 시간 판단을 혼란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우 씨가 가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성민 씨에게 독거노인 이 씨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집에서 빼냈습니다. 이강우 씨는 뛰어난 아마추어 배우였기에 목소리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강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복실이 계속했다. 윤성민이 집을 나선 뒤 전인표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연 씨는 의도적으로 핸드백 없이 몸에 딱 붙는 원피스만 입고 윤성민 씨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맞은편 2층의 김말순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 자신이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증언이 살아났다. 나복실이 말했다. 지수연 씨는 복도로 들어와 화분 안에 숨겨진 권총을 꺼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있던 전인표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을 쐈습니다. 전인표는 즉사했습니다. 지수연 씨가 서재를 나간 뒤 이강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강우 씨는 전인표가 쓰던 편지의 상단에 이씨 의분이라고 위조된 시간을 적어 넣었습니다. 6시 15분이라는 시간은 이강우 씨가 카페에 있던 시간이었고 동시에 지수연 씨도 자택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시간 조작이었습니다. 구은철이 태블릿을 들어 필체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편지 본문에서 꺾임 각도는 전인표 씨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단 시간 기재 부분에선 각도가 7도 달랐습니다. 이강우 씨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이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복실이 말했다. 그리고 이강우 씨는 전인표가 쓰다 만 편지 아래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인표가 서정환의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였습니다. 이강우 씨는 그 메모를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서정환에게 혐의를 돌리기 위한 보험이었을 겁니다. 서정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복실이 이어 말했다. 이강우 씨는 서재를 나왔고 지수연 씨와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통해 나가면서 김말순 할머니의 시선을 의식하여 일부러 밝고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할머니는 그 표정이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진짜 가벼운 마음일 때와 연기할 때의 미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복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후 두 사람은 각각 자백했습니다. 이강우 씨가 먼저 자백한 것은 지수연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총기 위치를 틀리게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거짓 자백임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이강우의 자백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풀어줄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지수연 씨도 뒤이어 자백했는데 핸드백에 총을 넣어왔다고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증언과 모순되죠. 역시 거짓 자백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둘 다 진범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벌인 겁니다. 응접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이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다. 대단하시군요. 탐정님, 어떻게 다 알아낸 겁니까? 나복실이 대답했다. 화분이었어요. 총을 화분에 숨기려면 공범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어요. 총을 숨기는 사람과 꺼내 쓰는 사람이 따로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가 본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지수연 씨의 핸드백 없는 모습과 두 사람의 부자연스러운 밝은 표정, 사소한 것들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수연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인표는 괴물이었어요. 저를 소유물처럼 대했어요.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이강우가 지수연의 어깨를 감쌌다. 강태룡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강우와 지수연은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다. 서정환이 병원에서 나복실에게 찾아왔다. 탐정님 사실 저는 그날 밤에 스스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려 했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왜요? 서정환이 대답했다. 전인표가 고소장을 내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복실은 한참을 가만히 서정환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당신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서정환의 횡령 문제는 나상규 오빠를 통해 검찰에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서정환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최성호와 한유진은 도자기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전인표의 저택에서 빼돌린 도자기 12점이 회수되었고 진품은 전서영에게 반환되었다. 강미선과 전서영은 사건이 끝난 후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 강미선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어머니와 딸로서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윤성민은 시민단체 회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오후였다.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늦가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들어와 이번 사건도 잘 해결했다면서 대단해 진짜라며 기름 묻은 손으로 엄지를 세웠다. 구은철은 맞은편 책상에 앉아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나복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복실도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보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로 꺼내지 않는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쯤 좁아진 것 같았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다. 40대 남성이었다.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가 가득했다. 나복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다 들을게요.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